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이 좌측 상단이 이 영양보리라고 하는 애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보리 맞죠? 예, 보리고 여기는 잎입니다. 여기 줄기고, 요게 이제 이삭부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유연보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이삭부이고, 요게 잎입니다. 일명 우리가 엽신이라고 합니다. 잇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잇몸이 상당히 가장 높습니다. 높고, 여기는 이삭에 보면 실제 이제 단백질 함량은 여기보다 낮습니다만 전분 함량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배를 든든하게 한다. 전분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고 있지만 실제 이게 만약에 총체인 경우하고 완전히 성숙한 황숙기 후반기하고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에 이제 영양보리라든지 유연보리 이런 애들의 이삭이 황숙기점까지 하면은 약간 노랗게 익었을 때 가면 여기에 이제 단백질 함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10% 넘습니다. 넘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전분이 이제 차곡차곡 여기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여기 쌓이거든요. 쌓이면 여기 맨 안쪽에 있는 쌀을 보면 흰 쌀밥 우리가 10분 도미로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에 전분이 거의 93%, 4% 정도 되고 이제 단백질이 한 7%, 6, 7%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먹는 게. 그러면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소위 호분청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호자를 쓰는데 이 단백질청에 이제 그 사실은 영양분이 거의 다 있죠. 그리고 씨눈에 전체 영양의 그 66%가 있는데 실제 그래서 보면 한 2, 3% 정도가 단백질이고 여기 줄기 잎을 보면은 잎에서는 질소 함량이 이 정도 되면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소로 보면 6.5를 곱하면 한 약 20% 가까이 되죠, 단백질이. 근데 실제 여기가 질소 함량으로 보면 3%, 3, 6, 18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수분 함량이 여기가 많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제 건물량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곡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곡물 부분, 이삭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소에 있어서 정체를 그러니까 체중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보리와 유연보리에 있어서 파종 적기, 파종 한계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파종 적기는 이때 파종하면 수량, 생산성이 가장 높고 잘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그 파종 한계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늦게 파종할 때 이보다 늦으면 수량 생산이 문제가 된다든지 생육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파종 적기는 언제냐면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입니다. 여기가 파종 적기가 되겠고 그리고 경기 남부하고 충북은 10월이죠. 우리 경남은 언제냐면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보면 10월 하순까지도 지금 의령에서는 재배를 하고 있고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양도 제가 보니까 10월 중하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야지냐 산간지냐 중산간지냐 그러니까 위도도 중요하고 해발 고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도가 북쪽으로 갈수록 좀 빨리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좀 해수면이 높은데 산간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고 파종 한계기는 우리가 의령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10월 하순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11월 달에도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수량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이제 파종 시기가 10월 5일, 20일, 11월 5일로 나눠서 해보니까
파종량은 헥타르당 이제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르 소위 300평당 기준으로 하면은 요게 숫자 끝자리 하나만 떼버리면 되겠죠. 16kg, 19kg, 22k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많이 쓰는 마지기란 단위 있지 않습니까? 마지기는 200평이죠. 200평이니까 여기 이제 그 헥타르가 3000평이니까 나누시면은 15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15분의 1로 나눈다 하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시바르 소위 300평을 기준으로 하면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럼 3분의 2니까 0.6을 0.7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약 0.7. 그러면 6, 7이 42, 7일은 7. 그러니까 한 11kg 정도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지기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헥타르당 아니면은 시바르 300평당 단위로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시골에 가면은 내 논이 몇 마지기인데 이렇게 또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냥 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바르당 300평 기준으로 16kg, 19kg, 22kg 해보니까 건물율로 보면 건물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상부 전체를 베었지 않습니까? 베어서 말려보니까 이 100g이었는데 46.3g이 되고 46.6g이 남고 49.2g이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수량을 보면 헥타르당 이제 킬로그램입니다. 이 생초란 것은 말리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요 뒤에가 자릿수가 세 자리니까 톤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킬로그램 하면 머리 아프죠, 그죠? 이 헥타르당 그러니까 3,000평 즉 10,000제곱미터에 몇 톤이냐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26톤이 되고 그죠? 1헥타르에 요거는 약 30톤이죠. 요거는 약 34톤입니다. 그러면 파종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생체중은 많죠, 그죠? 그리고 건물량도 보시면 12톤, 14톤, 16.4톤 이렇게 되죠. 증가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10월 5일 날 파종한 것은 파종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생초 수량이나 건물량이 많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률도 높아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해 보니까 약 이제 30톤 그리고 생초가 건물이 14톤 정도 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10월 20일 해보니까 똑같은 방법에 준해서 건물률은 41.5%로 약 6%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월 5일 하니까 건물률이 34.5%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월 5일 날 한 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약 13% 정도가 줄어버렸죠. 그래서 실제 양도 30톤, 25톤, 16톤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건물 양을 보면 14톤, 11톤, 5톤 이렇게 줄어들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10월 5일 날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 경기 북부 강원도에 실험했을 때 이게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남부지방에 의령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하는 것이 10월 하순 있지 않습니까? 하순 하는 것이 적기는 중순이니까 10월 한 20일 정도가 15일에서 20일 하면은 좋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량이 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언제 파종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파종 시기는 우리가 의령 기준으로 하면은 거창 함량 마찬가지입니다. 10월 한 15일 정도가 가장 좋죠. 그러면 벼는 언제 수확해야 됩니까? 적어도 10월 초순에 수확해야 되고 꼭 늦은 경우에는 10월 한 10일, 15일 사이는 무조건 수확을 완료하고 보리를 바로 파종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그 의령도 그렇고 거창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퇴비를 헛죠. 퇴비를 헛기도 하고 화학 비료를 뿌립니다. 전면적으로 뿌리죠. 트랙터 부착형으로 이렇게 이건 지금 줄지어서 소위 조파를 하고 있지만
트랙터에 달린 걸로 배 돌리면서 이렇게 소위 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종자를 또 파종을 하자. 배 돌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골만 이렇게 2m 간격으로 쭉쭉 하나씩 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복토, 소위 흙을 덮는 역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배수로도 내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배수가 양호하고 한 거는 좋은데, 이 물 빠짐이 어느 정도 잘 안 되는 곳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령처럼 배수가 아주 양호한 땅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전부 에너지 낭비죠. 그래서 그냥 파종해 놓고 로타리를 쫙 치버리죠. 로타리 치고 중간중간에 이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대충 뭐 S자 정도로 한 2줄 정도 내고 마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농사를 짓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산파를 하는 것 제가 유심히 보니까 종자가 이렇게 고르게 안 떨어집니다. 특히 코너링 할 때 이 바깥쪽 부분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대로 파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조파를 하듯이 쫙 줄지어서 파종하는 것이 수량도 높고 수량성도 높고 아주 이제 수확할 때도 유리하고 병해충 발생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줄이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지금 개선 이런 어떻습니까? 이게 꼭 파종기가 이런 게 없어도 그냥 대충 철저히 막 이렇게 산파를 해놓고 이 배수골만 파시는 로타리를 치면서 그냥 복토를 하시고 골만 대충 내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제가 수량 조사를 내년 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조파를 한 거하고 수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배 면적이 많으시니까 그렇게들 하시는데 실제는 조파를 하는 것이 수량성이 한 30% 정도는 더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시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추비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조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극세조파. 그러니까 보통 벼 재배하시면 조간이 줄 간격이 30cm지 않습니까? 요것은 25cm 정도로 아주 좁게 심는다는 거죠. 그걸 세조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압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 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종하고 나면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발화 출현하고 나서 한 10cm 정도 자라고 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서리도 오고 비도 오고 해서 낮에 비 왔는데 밤 되니까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다. 그러면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니까 얘들이 어떻습니까? 은 상태가 됐다가 낮이 되니까 또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가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흙하고 이런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뿌리는 위에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업루팅이라고 뿌리가 위쪽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찬바람이 분다 또는 비가 와서 또 얼음이 되었다 하면 이건 얼어 죽어 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소위 요거는 한해, 한발의 해, 추위의 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동해,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서 입는 해. 그 한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 같은데 또는 일반 기온 때 추워서 입는 해, 벼 같은 경우 한해를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지만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옛날에 어릴 때 저희들이 이제 줄을 쫙 서지 않습니까? 서서 이렇게 밟아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파종이 된 데를 그것을 이제 소위 이제 보리밟기 이렇게 말을 했죠. 요걸 이제 롤러 같은 걸로 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을 진압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데모를 하면 또 그걸 데모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진압이란 하지 않습니까? 그 진압 요거는 이제 토양을 눌러주는 것, 요걸 진압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여기 추비란 말이 나왔어요.
이 추비는 뭐냐면 우리가 이 파종하기 전에 주는 것을 기비, 기초 비료,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스타팅 퍼틸라이저, 그러니까 시작 비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겨우 가을에 우리가 파종 전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파종과 동시에 뿌리기도 하지만 이제 월동을 했어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특히 2월 우리가 의령 국유면 같은 경우에는 2월 한 25일 경 또는 30일경 되면 이게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죠. 새롭게 자라나려고 합니다. 지상부는 그렇게 파릇파릇 안 해도 뿌리를 파보시면 뿌리에 물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가 이제 그 하얀색을 띠면서 새롭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비 오기 전날 비료를 한번 쫙 지금 손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트랙터 부착형도 괜찮고 뭐든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비료를 쫙 뿌려주면 비가 한번 쫙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막 흡수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3월, 4월 되면은 뭐 소위 오후 중순이란 말 쓰죠. 오후 비 온 후에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확확 자라 올라갑니다. 특히 4월달 되면 뭐 무지하게 자르죠. 그래서 이게 자라는 것은 소위 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줄기가 신장을 한다 합니다. 줄기가 축축 자라 올라가서 이렇게 키가 크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이제 추비를 주는 거죠. 그럼 추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추비는 이게 우리가 퇴비를 준다든지 화학 비료를 이제 가을에 주었으면 요거는 생육상을 봐가면서 사실은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대충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프로님들이시죠.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종 밀도라든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추비가 좀 웃구름이 있어야 지상부 줄기하고 이삭 무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추비 주는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영양뿌리나 유연뿌리는 그냥 자기들 단독으로만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이 청보리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혼판다는 얘기죠. 혼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청보리가 있다 하면 여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또 파종을 하는 거죠. 같이. 그걸 혼파라고 합니다. 그 혼파 왜 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혼파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습해에 잘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에서 배수가 잘 안 되는데 좋겠죠. 근데 청보리는 잘 견디고 청보리는 건조에 다소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제 이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 습해 수분이 많은 데는 약간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약간 너무 건조해 버리면 얘가 또 잘 견디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환경이 좀 불량하게 비가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적당하게 와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뭐 겨울비라도 30mm, 40mm 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에서 이걸 각자 재배를 하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청보리가 거의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파를 해놓음으로 해서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재배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혼파 재배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쓰러짐이 방지됩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호밀처럼 이게 풀이거든요. 호밀은 풀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잘 쓰러진다는 얘기죠. 키가 뻘쭘하게 큰다는 얘기죠. 약간 이 줄기가 대공이 가늘다는 얘기입니다. 대공이 가느니까 이게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하면 잘 쓰러져요. 쓰러지면 수확하기도 힘들고 병도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쓰러짐에 강한 청부리를 같이 심게 되면 이 기계와 수학 작업이 또 용이하다. 특히 호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밀도 잘 쓰러져요. 사실은 잘 쓰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가치로 보면 혈배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혈배치 같은 경우는 콩가작물이거든요. 콩가작물은 뭐 콩을 비롯해서 그 알팔파 처음 들어보시죠? 알팔파는 목초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알팔파는 생산성도 많고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또 뿌리가 1m 50까지 내리기 때문에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잘 쓰러지기 때문에 이 청부리하고 같이 심고, 또 호밀도 잘 쓰러지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심어줘도 되는데 수량성을 뭐 많이 생산 안 하고 비료를 뭐 적당하게 주신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콤바이너로 수확하는 작업이 쉽죠. 그럼 베일러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싹 소위 상친다 그럽니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수량이 15에서 25% 증가되고 사료 가치가 이제 개선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시험 결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초정만 심지 말고 종자를 혼합해서 혼파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혼파를 하는데 종자로 봤을 때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혼파 비율은 청보리 5,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5가 적합합니다. 이 무게로입니다. 무게로. 이게 무게로 하나 부피로 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그 부피비로 일반인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파종량을 보면 헥타르당 3,000평,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당 청보리는 120에서 140kg,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20에서 30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5대5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종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청보리에 우리가 포커싱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죠.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또 두 번 예치를 해야 되죠. 이게 늦게까지 가면 좀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보셨듯이 이 청보리는 한 번 하는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출수기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건 수량 한 번 뺀다고 보면 수확량이 요것밖에 안 되거든요. 5.9밖에. 요거보다 적죠. 그러니까 2차 하니까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혼파를 하면 한 번밖에 수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배를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논이 300평이다 하면 300평 기준으로 해서는 12kg, 14kg입니다. 청부리를.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동그라미 하나 떼야 되죠. 2kg에서 3kg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러하다. 요 점도 꼭 인지를 하시고, 이 청보리는 종자가 크죠. 그죠?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파종은 청보리를 먼저 파종을 하고, 그 다음 복토한 이후에 라이그라스를 파종한다. 이게 아주 핵심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혼합해서 130kg하고 2.5kg 정도, 25kg죠. 헥타르당 을 그냥 섞어서 파종하시라,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 종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복토를 많이 해버리면 라이그라스는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청보리는 청보리에 맞게끔 한 2-3cm 정도를 덮어주면 좋죠. 근데 실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라이그라스가 이제 발화 출현율이 낮아지니까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얕게 이제 그 복토를 해 버리면 이게 들려가지고 뿌리가 깊게 못 내립니다. 그래서 도복 쓰러짐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수량성을 많이 확보를 하시려고 하면 청보리를 먼저 파종하고, 그 다음에 로타리 아까 요렇게 배수로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렇게 트랙터로 배속을 내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탈리안 라이거라서는 트랙터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손으로 하시던 면적이 적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 점을 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 건답일 경우가 있습니다. 건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완전 건조한 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조한 논. 여기서는 청보리 7 라이거라서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죠? 예. 그 다음 섭답, 수분이 많을 때는 이 탄라이그라스를 7, 청보리를 3의 혼밥이 권장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섭답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많이 찐다. 수분이 많이 찐다는 말은 이 발화하는데 상당히 좀 초기에는 좋지만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7, 청보리의 3, 이 거꾸로가 됩니다. 요 점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잘못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요 점을 꼭 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 부분은 꼭 빨강색으로 할게요. 빨강색은 좀 그렇나? 청색으로 할게요. 청색은 그렇나? 뭐 어쨌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가 보통 정도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청보리 시바르당 300평당 10 한 3kg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심고 나서 로타리를 치든지 이렇게 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여기에 시바르 300평당 기준으로 2.5kg 정도만 이렇게 산파를 하시죠. 뭐 조파를 해주면 좋은데 이건 조파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복토를 이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안 라이거라서는 종자가 작기 때문에 그냥 굳이 복토 안 해주셔도 이 드론이라든지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 로타리 친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명풀십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복토 잘못하면은 이게 발화가 안 될 수 있다. 그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수분이 부족하다, 비가 전혀 안 온다, 우리 동네는 뭐 이런 경우에는 청보리를 7로 하고 라이그라스를 3으로 하지만 이제 물이 많이 찐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그라스가 발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7 하고 청보리는 3 혼합 비율이 권장된다. 요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청보리 혼파 생산행에서는 이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죠. 그죠? 여기서 나온 줄 압니다. 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소위 풀하고 청보리하고 혼파를 했을 때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보리는 일단 품종이 영양보리로 했습니다. 얘는 이제 내한성이 1, 도복이 1. 요거는 이제 지수를 나타냅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 스트롱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산 배기로 코윈어리, 그 다음에 3, 5, 그 다음 화산 3, 5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도복 쓰러짐입니다. 그죠? 자, 건물율 보면 건물량이 얼마나 생산되는가 율입니다. 비율. 청보리는 29, 여기에 화산 배기로는 22 정도, 코인어리는 25 정도. 그 다음에 청보리하고 코인어리 7대3으로 했죠. 그죠? 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7대3 하라고 말씀드렸죠. 건답일 경우에 이렇게, 섭답일 경우는 거꾸로 라이거라서 7, 청보리 3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니까 해보니까 자, 여기 7대3으로 했죠. 그죠? 하니까 약 2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5, 3 해보니까 이거는 5대5죠. 그죠? 요거는 28.4, 이건 청보리 7, 화산 100으로 3, 28, 그 다음에 청보리 5, 화산 5 하니까 27점이 큰 차이는 없어도
어떻습니까? 요거에 있어서는 7대 3이 좋고, 요거에 있어서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것은 영양볼이 하나만 했던 것이 29.4로 그 건물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수량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건물입니다. 건물. 실제는. 이걸 해보니까 헥타르당 몇 킬로, 그러니까 소수점 세 자리가 킬로그램이니까 단위를 바꾸는 게 좋겠죠. 7천 얼마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죠. 여기도 어렵고. 그러면 요건 7.5톤, 5.2톤, 6. 반올림 하면 6.9톤, 그 다음 8.7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영양보리만 한 거 하니까 7.5톤 정도 생산되는데 헥타르당. 그 다음에 요 IRG 하면 5.2톤 좀 낮죠. 그 다음 코이놀이 요거 이탈리아 나이그렇습니다. 이 IRG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청보리 단독으로 심은 것보다 적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혼파를 했습니다. 혼파에 보니까 청보리 7, 코이놀이 3을 하니까 8.7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보리하고 코이놀이 5대5로 하니까 이것도 8.7인데 수점 이하짜리 보면 조금 높긴 하죠. 뭐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청보리 7하고 화산 3을 보니까 7.5입니다. 7.6이죠. 자, 그 다음에 청보리하고 화산 100으로 하니까 7.7입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은 어느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요걸 선택하시겠죠. 그죠? 왜? 가장 높으니까 요게 8.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보리 7, 코이너리 3 또는 청보리 5, 코이너리 5를 선택을 하겠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량성으로 보면 건물량이 가장 많죠. 근데 이제 실제 지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만 많다고 다 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가 많아야 됩니까? 결국은 이게 단백질 함량입니다. 요 TDN 있지 않습니까? TDN 총 가소 양분,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높아야 됩니다. 이게 낮으면 수량 아무리 많아도 그냥 그 소위 줄거지밖에 없는 거죠. 섬유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을 찌우기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그다음 청보리하고 혈이 배치를 이제 혼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혈이 배치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혈이 배치는 뭐냐 하면 이게 그 풀입니다. 풀인데 이 콩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콩가 딱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뿌리에 근류균이 있어서 질소비료를 적게 줘도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확기 개화기 때쯤 되면은 질소가 한 4% 됩니다.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량이 많기 때문에 시바르당 300평당 기준에서 질소가 한 17kg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헥타르 하면 170kg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혈이 배치만 해도 작물 재배에 비료를 투입할 필요가, 옥수수 재배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호주 같은 데는 혈이 배치를 이 사료 작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진흥청에 있을 때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의 과학자가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혈이 배치만 많이 먹으면 또 독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청보리라든지 다른 거하고 혼합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청보리와 혈이 배치 혼파 재배 시 수량 향상과 사료 가치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요거죠, 그죠? 예. 청보리 자체만 하면 단백질 함량도 낮은데 혈이 배치로 하니까 높더라는 거죠. 그 다음 혈이 배치는 사료 작물뿐 아니라 녹비 작물, 소위 풋그름 작물이라고 하죠. 여기 일본식 한자가 돼서 우리가 풋그름 작물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순 우리말 쓰기로. 그 다음 피복 작물은 이제 덮는 작물이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황량하게 논을 피워 놓으니까 상당히 황량하고 보기도 싫고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 혈이 배치를 심으니까 논 토양이 어떻습니까? 예. 양분 공급도 되고 보기에도 좋고 저탄소 농법도 실천하고 상당히 좋죠. 그죠? 예.
그 다음 초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때 이용하는 작물이다. 그는 초생 작물로 유리하다 그러죠. 그 다음 월동성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넘을 월자입니다. 겨울동, 겨울을 넘겨서 재배하는 작물이죠. 벼, 옥수수, 콩 이런 애들은 여름에만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거는 1년생인데 이 호밀, 귀리, 보리, 그 다음에 혈이배치 이런 애들은 전부 월동성입니다.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봄에 수확하는 것이죠. 늦으면 여름. 그래서 이제 월동성입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하고 난 이후에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 녹비는 아까 이제 풋거름, 우리가 화학비료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비료란 얘기죠. 그래서 질소 생산 면에서 가장 우수한 작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 질소 공급 효과뿐만 아니라 무화학 비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드렸죠? 친환경 및 유기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청보리와 혈배치 혼파 재배가 이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만 요즘은 이 혈배치 종자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됐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뭐 원하시면은 정책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혼파 비율은 청보리 7대 혈배치 3이죠. 요 앞에서 나왔던 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7대 3이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5대 5인데 약간 건조한 토양에서는 이렇게 하고 섭답에서는 거꾸로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파종량을 보면 헥타르당 청보리 130kg, 혈이배치는 12kg,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청보리에 비해서 혈이배치 종자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혈입배치라든지 다른 거 혼파를 할 때는 1대1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대1은 부피비가 아니고 무게비도 아닌 뭐에 비했습니까? 결국은 개수비입니다. 그죠? 예. 개수로 이렇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수를 카운트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게로 그냥 해서 이렇게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하실 때는 청보리는 헥타르당 3,000평당 13kg 정도, 혈배치는 12kg 정도로 10분의 1 정도로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청보리하고 배치를 각 따로 파종했고 혼파를 했을 때 수량을 한번 봅니다. 수량은 청보리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22톤. 그 다음에 건물은 8.5톤. 그 다음에 혼파를 하니까 생초가 약 3톤. 건물은 8.8톤 정도로 0.3톤 정도가 높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도복 한번 보십시오. 도복은 청보리 단파를 하니까 양호. 그 다음에 배치 혼파는 매우 양호. 그럼 도복이 아주 강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건물유리라든지 요거는 참조해 보시고 출수 여기 이제 중요한데 이게 너무 늦게 출수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런데 뭐 한 이틀 정도 출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요게 조단백 함량입니다. 청보리만 하면은 요게 9.7kg 배치하고 혼파하니까 16kg 배치 단파 배치 따로 하나만 하니까 26kg 배치 하나로 하니까 엄청 높죠. 그죠?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요 ADF, NDF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참조만 하시고 중요한 거는 건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느냐 보니까 요게 청보리만 하니까 67%밖에 안 되죠. 그럼 배치 혼파를 하니까 71%로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치만 하니까 77%로 더 높죠. 그렇다고 해서 배치 하나를 할 수는 없다. 왜? 배치를 하면 쓰러지고 도복이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배치 하나로 하면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시면은 이렇게 배치 혼파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수확 및 이용은
이제 10월 11일 되면 그 랩핑기로 해서 막 전부 이게 하얀 공룡알 만든다고 난리시죠. 일명 머시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포 살리지. 옛날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볏짚을 가져와서 그냥 우리가 그 볏단을 만들어서 재놓고 이렇게 먹이곤 했죠. 그래 그 집 이제 썰어서 이제 작두로 썰어서 소 죽을 끓이죠, 그죠? 한두 마리 있을 때. 요즘 그래 하면은 뭐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논에다가 볏짚, 보리집, 뭐 총채보리든 이탈리안 라이거라서는 뭐든지 그래 합니다. 살짝 말리죠, 그죠? 말려서 랩핑기로 하얗게 이제 둘러싸죠. 공룡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언제 하느냐 하면 수확적기는 호숫기, 아까 이제 유숙기 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유숙기는 전유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수량성이 그래 있는 소위 곡물의 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얘기죠.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이 부분. 요게 유숙기면 이제 손톱으로 딱 짜면은 우유, 소위 젖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무게가 상당히 적게 나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풀처럼 약간 됐죠. 그러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럼 수량성이 많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많은 거는 껍질이 황색으로 딱 되었을 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때쯤 되면은 기호성도 떨어지고 이제 수량성은 많습니다. 무게는 많이 나가는 반면에 이 잎이 많이 시들게 됩니다. 그런 사료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호숫기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곰포 사일리지 제조 만드실 때 맥류 전용이죠. 맥류 그러니까 보리맥자를 씁니다.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 미생물 첨가제를 처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 있었는데 요거 미생물 첨가제를 처리해 줄 경우는 살리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원형 곰포 살리지는 조제 후에 40일 정도 이제 경과 후에 가축에게 안전하게 이제 급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해서 뭐 소에게 공급하지 않고 한 40일 정도 경과 후에 이제 가축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리에 비해서 까락이 없는, 까락은 수염이라고 했죠, 그죠?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수염이 나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예. 요거는 수염이 뭐 유연보리는 거의 없죠. 흔적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까락이라는 건 수염입니다. 이 수염이 있는 거 없는 거 이 얘기입니다. 자, 까락이 일반 보리에 비해서 까락이 없는 유연, 유호 등의 기호성이 높다. 소도 당연히 까락이 있으면 혀에 찔리기도 하고 입천장에 찔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싫어합니다. 안 좋아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까락을 없앤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흥청이라든지 종자 종묘회사에서 이게 이제 주곡은 종자 종묘에서는 못 합니다. 못 만들고 일단 원예 쪽에 주로 이제 종자들을 많이 취급하는 게 종자 종묘회사죠. 그러니까 우리 그 경기도 이천 가시면 그 농구바이오라고 있죠. IMF 때 우리 종자 종묘회사들이 다 외국계 기업에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그 농구바이오죠, 그죠? 이 농구바이오에서는 하는 게 거의 이제 채소 그 종자죠.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벼, 보리, 밀, 호밀, 뭐 귤이 이런 애들,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은 전부 농촌진흥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보리를 원형 곰포 살리지로 이용할 때는 황숙기, 그러니까 아까 이삭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노랗게 됐을 때 수확하면 이 알곡이 많이 떨어져.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이 탄립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료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수확 시기를 다소 당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요 호숫기가 가장 좋다. 잘 안 떨어지는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작물의 그 특성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보리에 비해서 가락이 없는 유연이나 유호 등의 기호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원행 공포 살리지 만드실 때는 40일 정도 경과 후에 가축에게 안전하게 급여를 하시고, 그 다음 공포 살리지 조제 시는 맹류 전용 미생물 첨가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살리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에 황수기 수확은 알곡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 잎이 어떻습니까? 잎이 누렇게 떠버립니다. 그러면 기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기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들이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밀로 갑니다. 호밀은, 이 호밀이 갑자기 왜 나오느냐 하면, 벼 재배 이후에 가을에 우리가 파종할 수 있는 게 맹류는 보리맥자를 쓰지 않습니까?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을 주로 쓰는데, 이 호밀은 이 저온저항성이 아주 강합니다. 웬만한 추운 데서는 다 재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호밀은 발효에 필요한 최저 온도가 1, 2도씨입니다. 그러면 뭐 영상 기온만 되면 얘는 발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 추운 뭐 거창 함량도 가능하고, 우리 함량에서는 뭐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늦게 해도. 그래서 11월 달에 파종해도 잘 납니다. 이런 아주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을 늦게 파종이 가능하고, 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견디는 성질입니다. 이것이 강할 뿐 아니라 심근성, 뿌리가 깊게 내리는 성질이므로 가뭄이나 척박한 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나 사료의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것이 요게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요게 좀 그렇죠. 나머지는 아주 좋죠. 그죠? 가뭄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재배되고, 이제 추워도 발화를 잘하고 이런, 그리고 뿌리도 깊게 내리고 아주 좋은데, 문제는 척박한 토양에서 재배 가능하지만 품질이 조금 거시기하다 요겁니다. 그 다음 호밀은 생육 초기에 빨리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피 같은 거, 이런 거 갱사지에 재배하시게 되면, 이 호밀 쫙 뿌려 놓으면요, 이 5월달 정도 되면 얘들이 예치를 하든지 그냥 눕힐 수 있으면 눕히 놔버리면 이게 키가 크기 때문에 잘 눕습니다. 또 그렇게 해버리면 잡초 방지에 아주 유리하죠. 그리고 또 조기 수확에 의한 계절적 사료 공급을 위해서 청해용 풀을 때 베어서 사료 작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풀어 키우는 것을 방목이라 하죠. 그냥 뭐 널쩍한데, 근데 사실 방목에 관해서도 얘기하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런 이제 목장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이제 논이든 뭐 목장이든, 원래는 이게 초지를 조성을 한다면 풀밭을 조성하는 것이죠. 한다면 이게 참 울타리를 다 쳐야 됩니다. 지금 산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멧돼지 방지하려고 지금 많이 하시죠. 목책을 치시죠. 그런데 이것은 구역을 다 이렇게 최소 4등분 또는 6등분 나눈다는 거죠. 나누어서 한 칸에다가 가축을 투입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4구역으로 나눴다고 하면 요것은 2월, 3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건 왜 돌리는지,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 돌리느냐 하면, 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이 풀이 많이, 예를 들어서 발화를 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봄에 많이 하다 보면 막 5, 6월 되면 엄청나게 자라죠. 7, 8월 되면 비도 오고 이게 쓰러지고 막 쑥쑥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품질이 아주 저하되죠. 그런데 가축이라는 애가 이렇게 목책을 안 쳐놓으면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막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풀이 막 그냥 듬성듬성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더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내년에는 풀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주 문제가 되죠. 그리고 특히 또 변을 볼 때 아주 지독하죠. 그러니까 뭐 듬성듬성 여기 뭐
소위 어릴 때 우리 저 머리 그 기계충 오고 한번 빵꾸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로 하는 덤성덤 빵꾸 나듯이 덤성덤성 풀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초지가 균일하게 못 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먹도록 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옮기느냐 하는 것은 이제 풀의 정도 그리고 옆에 자란 정도 여러 가지를 사육 밀도 그러니까 방목 밀도라고 하죠, 그죠? 그것까지 또 이제 이 소의 크기, 이 가축의 사이즈, 양,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윤한 방목이라고 합니다. 윤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벼 재배하고 겨울에 보리나 이탈리안 라이거라서 재배하듯이 돌려짓기 하지 않습니까? 이 윤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콩가루 심어야 제대로 된 윤작이죠. 벼하고 그 다음에 그 호미를 심든 호밀이 아니고 혈이배치를 심든지 뭐 콩가 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벼 심고 또 콩가 심든지 올해 콩 심고 내년에 벼 심고 올해 또 콩 심고 내년에 벼 심고 이렇게 윤환 재배를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돌려짓기를 하셔야 이놈 토양이라든지 토지를 보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초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반드시 목책 울타리를 소나 가축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또는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목책을 깔끔하게 아주 완벽히 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면 주인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소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인이 가면 전부 이렇게 주인 얼굴만 쳐다보도록 우양우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소가 왜 보겠습니까? 이거 풀 먹을 게 없어요. 사료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잘 관리를 초지 관리를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호밀은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키가 커서 쓰러진다. 잘 쓰러짐으로 기계화에 좀 불리하다 했죠. 그 출수 이후에 또 사료 가치가 감소가 잘 되기 때문에 출수기 때까지 이제 수확을 해서 소에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